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어, 2021년도 가을 학기 벌써 11월 달 첫 주가 되었죠. 정치학의 이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 세계화 그런가 하면 신자유주의 질서하에 경제 체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고, 이번 주는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지방자치 또는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지방 정치에 대해서 본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21세기 2000년도죠. 넘어오면서 가장 시대적인 큰 화두는 어,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 이 세 가지의 어떤 화두가 우리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세계화에 대한 물결,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방화 때의 도래에서 지방화의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ICT 또는 IT 기술에 힘입은 어떤 정보화, 정보화는 잘 알겠지만 우리 사회의 모토가 뭐였냐면,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그런 시대적인 모토가 한때는 있었죠. 그래서 이 세계의 화두에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서 지방화 또는 지방 정치 또는 지방 자치 또는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해서 동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지난주도 여러분들 어, 여기 보면 오늘 과제를 제출해 준 내용이 있죠. 보면 과제를 한번 간단히 피드백을 하고 어,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기 응답 내용이 2분만인데, 2분만은 전체 응답자 62명만이 응답을 해줬네요. 그런가 하면 세계화 특성 5가지, 뭐, PPT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써준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체제하에서의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기술. 어떤 학생들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해 준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은 간단히 작성한 학생들도 있어요. 보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학생들에게 어, 긍정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997년 IMF 도래해서 1998년에서부터 국민의 정부, 이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 양극화 또는 어떤 사회의 어떤 여러 측면에서의 양극화, 이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죠. 네, 여러분들 내 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기재한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강의를 듣고 본인이 생각한 그런 내용을 기재한 학생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디테일하게도 많이 잘 썼네요. 보니까 매주 수업마다 여러분들 대면 수업처럼 강의실에서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피드백 해보는 거죠. 보면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드라이브에서 이제 3분만 학생도 보면 3분만 학생도 59명, 한 10여 명 넘게 학생들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3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응답 내용도 좀 그래서 좀 면면히 살펴보고 여러분들 제출한 그 응답 내용이니까 디테일하게 좀 평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PPT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열려 있죠. 지방화와 함께 가는 지방자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오늘이 뭐 9주차인가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는 1990년대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 또는 뭐 자치권, 자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법적 용어인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용어로 지방정부인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정부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제 제도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자치단체를 말하면은 그 행정 단위이고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이제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지방 정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정부든 또는 지방정치든 이것은 뭐 하여튼 지방화와 관련해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가에 따라서 뭐 논의하는 거지. 이것은 구분에 여기에 대한 그 용어적인 구분에 대한 실질적 그 의미는 사실상 그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1991년에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 어, 자치단체는 구성하지 않고 먼저 지방의회부터 뭐 구성을 했죠. 그래서 그 의회 어, 의원부터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 4년 지난 후에 1995년에 자치단체 장과 그런가 하면 또 지방의회까지 같이 구성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제도가 실시한 그 원년은 글쎄 뭐 91년으로 볼 수도 있고 95년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까지 구성한 것은 95년이니까 1995년 이후라면은 아마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가 한 25, 6년이 넘거나 한 뭐 30년 거의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보면. 뭐 이런 시점이라면 그렇게 우리 헌정사에서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 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뭐 이러한 이 뭐랄까 제도 운영은 뭐 대체로 학생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불과 한 30년 내로 되어져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굉장히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이 각 이 자치단체별로 또는 각 지방 정부별로 그 긍정적인 또는 그 순기능적인 제도에 대한 어떤 순기능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여러 가지 그 병폐, 문제점 이런 것들이 노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면.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완성은 사실은 그 제도 운영도 있지만은 그 실질적인 그 민주주의 풀뿌리라고 그러죠. 그 민주주의 풀뿌리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제도입니다. 그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는가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이 민주주의 기본 어,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불과 한 25년, 30년 이 사이에 우리는 많이 그동안에 그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보면은 회색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가다듬어서 제도를 완성해야 할 그런 필수성이 없지 않아 있죠, 보면. 자, 좋습니다. 지방화는 세계화와 함께 무슨 되는가? 사실은 세계화의 그 시점이 지방화죠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뭐 세계화 뭐 이게 지구가 있는 사진이죠 보면 이게 뭐 상대적 개념이라기보다도 어떤 동반되어지는 그런 의미이죠 보면 세계화는 뭐 국경 철폐라든가 국제 협력과 경쟁이라면은 지방화는 역시 지방 정부 또는 지역사회 공동체
공동체의 어떤 그 클래스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거죠, 보면.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 그런가 하면 지방화는 왜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가? 이 원래 지방자치제, 제도라고 하든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든지 좀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좋겠죠. 이제 교재에는 지방자치제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제도 뭐 이렇게 의미를 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실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 서비스 강화. 그래요.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는 사실 멀죠, 보면. 우리가 뭐 행정부처 또는 뭐 청와대 이런 곳은 이 주민의 일상생활과는 좀 거리가 먼 경우가 있어요, 보면.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뭐 주변, 우리 생활 인근에 있는 뭐 상하수도 또는 뭐 주변의 그 이 가로등 또는 뭐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그 행정 요인들이 있죠, 보면. 도로, 교통, 뭐 이런 거. 또는 여러 안전시설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상생활에 밀접한데 이런 것들은 저 중앙정부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민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또는 뭐 주민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민원 사항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내가 여기서 이 이제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에서 사유를 의미할 때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이제 지방자치를 의미할 때는 이제 대부분이 그 행정 단위의 어, 이 기본을 주민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자치단체 장의 경영 마인딩이라든가 또는 지방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죠? 지방 뭐 이 각 지역 단위별로 지방 자원이 각각 다르죠. 또 그런가 하면 경제적 그 재정 자립도도 다르고 그런가 하면 뭐 문화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산업 또는 뭐 이 그런 부분들에서 각각 상이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그이 지방하면 반드시 상대적인 개념이 수도권 또는 수도, 서울 뭐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어, 지나치게 수도권이 모든 상권에서뿐만 아니라 뭐 권력도 집중되어 있을 수 있고 또 기간 산업도 다 수도권에 또 집중되어 있고 재정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수도권과 또는 지방 또는 이 지방하면 반드시 상대적 개념으로 서울 수도권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역시 수도권 중심의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그런 문제들 지방 분권 문제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 그렇다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교재도 이렇게 해서 설명되어 있지만 뭐 지방하는 용어로 뭐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 지역화는 리저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지역화와 로컬은 다르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세계화라는 용어 쓸 때 지역은 여기 보면 리저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지방이라는 용어는 이제 로컬이라는 의미를 용어를 사용하죠. 교재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보면. 그래서 지방의 왜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라는 건 뭐냐?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는 용어를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지방 정치와 행정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방의 이 정치, 행정 이런 사무를 처리하는 것,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사 결정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이제 지방 자치의 본질인 거죠. 그런가 하면 주민이 지역 단체 또는
자치단체라고 하죠. 이제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정치나 행정을 처리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일종의 뭡니까? 지방자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로부터 이 모든 권한 위임을 받아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그런 의미도 있고, 아예 지방정부를 처음부터 구성하는 이 대부분의 이것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미법계에서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영미법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 보는데, 이건 후에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지역 사회에서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직접 지방 정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 해당 지역 주민의 어떤 민원 사항, 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어떤 그 이 고충, 또는 어떤 행정, 이런 정치적인 사무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의 이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서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 간섭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방정부 간의 사무를 배부하는 것. 그런가 하면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자치단체 사무를 뭐 처리하는 것. 뭐이 정도가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주민이 자치단체 장도 직접 선출하고, 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도 직접 우리가 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방선거는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지방자치 선거도 같이 있죠 보면. 지방선거는 내년 6월에 있죠. 6월 며칠인가요? 10 며칠인데 13일인가요? 그 수요일에 지방선거를 실시하는데,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에 있죠. 뭐 그날도 어, 수요일이죠. 뭐 그러니까 내년은 3월 달, 6월 달 뭐 이렇게 또 선거가 있는 날은 뭐 역시 공휴일로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어,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뭐 한 해 선거를 두 번 치러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이 교재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여기도 보면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 252페이지에도 그런 용어가 쓰여져 있죠.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 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냥 지방공공단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야죠. 용어는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해서 스스로 그 대표자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 처리하는 원리와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표자를 직접 우리가 자치단체를 장을 선출하고 그 의회 구성원, 의원을 선출해서 직접 처리하는 거. 그런 원리와 제도를 지방자치라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방이라는 것, 지역이라는 단위는 일종의 이제 공간적 개념이죠, 보면. 그래서 일종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 어떤 그 살림살이 주변의 어떤 그 영역,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말하고 있죠.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나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보면. 여기도 뭐 내가 한 것도 뭐 지역 주민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여기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경우는 대체로 이제 모든 그 권력이 행정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분산해야 할, 지방으로 분산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권력뿐만 아니라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아가서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입법권이라든가, 또는 뭐 치안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사법 문제도 좀 지방으로 좀 이렇게 분산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그 행정이 좀 중앙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중앙 통제 하에 있었고, 그것은 원인이 요새 뭐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뭐 한반도가 그렇게 큰 영토는 아니죠.
그것도 이제 남북한이 분단돼서 우리 남쪽만 하다 보면 지역 단위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일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뭐 그 중앙 부처에서 일일 행정으로 다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시간적 개념이나 공간적 개념은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 이 일상생활의 서비스, 민원사항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그 이 지방 행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어,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좀 지방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면. 특히 우리는 그 과거의 6,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행정이 관장해서 중앙정부가 획일화해서 통제하고 또 그래야만 쉽게 빨리 근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지방자치 실시는 초기에는 사실은 어, 동단위 또는 그 면단위까지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 이 구역의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뭐 광역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광역시도라고 그러죠. 이게 17개 광역시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40여 개의 이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24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보면 이게 이제 기초든 광역이든 한 240여 개가 되고 이 기초자치단체만 하면 230 뭐 한 4개 정도 뭐 그 정도 되니까 음, 하여튼 뭐 적지 않게 많은 그 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번 이걸 볼까요? 이게 이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지방으로 있고 수도권과 이제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그동안에 이 관료, 행정 관료 또는 그 산업화 과정에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뭐 재정뿐만 아니라 어떤 게 행정 또는 뭐 그 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또는 서울로 집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보면 그런 것은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지금 서울이 천만이 지금 사실 못 뛰고 있죠. 많이 이제 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00만이 넘습니다. 1,300, 한 50만 정도 되죠. 서울에 있는 시민이 한 970만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과 경기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여기에 이제 인천광역시가 들어간다면은 거의 과반수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집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우리나라 남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그 남쪽만 있는 그 이 지도가 보이는데 아마 인구 밀도가 여기서 적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서울, 경기, 수도권 이게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부산, 포항, 울산, 마창진이라고 그러죠. 마산, 창원, 진주 뭐 이런 정도가 조금 대구와 함께 인구 밀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광역시라고는 대전과 광주가 조금 이제 여기서 보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뭐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뭐 강원도나 충청도, 전라도 다른 이제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이런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지금 적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추이 전망. 이것은 계속해서 뭡니까?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가 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점차적으로 좀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죠. 이게 2020년도가 될 즈음에는 이제 2,500만 명이 비슷한 그 경계선에 있을 것이고, 향후로 갈수록 수도권의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하지만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인가요? 맞든 약간 이제 이 크로스 되어지는
상황이 2020년도 이 시점에서 조금 수도권 이만큼 우리는 인구가 그 좁은 서울 또는 그 이 경기도 이 일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과밀한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통이나 주택이나 이런 문제들.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거 본질적으로는 주민의 사무 또는 일상 주민의 어떤 일상생활 생활 자체를 하자는 의미이고, 그런가 하면 좀 더 이것을 이제 분권화해서 수도권으로 직결되어 있는 모든, 사실은 그 모든 인프라가 또는 모든 그 재정이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꾸 수도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그만큼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지방은 뭐 기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뭐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것도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했지만, 그래도 역시 모든 그 이 뭐 예를 들면 사기업 같은 경우도 본사는 다 서울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큰 그 어떤 기업들 또는 뭐 이 뭐 사회 서비스, 또 기간 산업,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보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보면. 이것을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공동으로 우리가 좀 어, 문제 해결을 고민해봐야 할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이런 의미는 알겠죠? 지방자치제도 도입, 음, 지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자원을 지역적 분산, 그 경제적 의미와 더불어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 그 시민 대중의 참여 통로를 마련한다는 정치적 의미,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이제 하나 이론적 틀에서 수사적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지방 정치 제도.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그림이 보이나요? 지방자치단체 계층 체계라 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국가 행정 체계라고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행정 체계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 때 뭐 한 1914년도 뭐 이때부터 행정 체제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이 행정 체제를 그대로 도입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행정 체제를 우리가 좀 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물론 이제 그동안에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보면은 특별시가 있고 과거에는 이제 직할시가 있었죠, 보면. 그런가 하면 도가 있었어요. 도. 뭐 광역시는 있기 전에 뭐 각 도. 그 이제 이렇게 해서 큰 특별시, 직할시, 뭐 각 도가 있었다면 그 밑에 이제 또 이 시군이 있었어요. 시군. 또 그런가 하면 그 밑에는 읍면동이 또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이 국가 행정 체계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거예요, 보면. 큰 단위로 따르자면 특별시, 직할시, 뭐 각 도, 뭐 이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이제 시군이 있었고 또는 시읍도 있었죠, 뭐 시군, 시읍. 그다음에 이제 면, 동 이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실시되었던 것이고 해방 이후에도 이런 걸 했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교통 인프라라든가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이 3단계로 유지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생활권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뭐라고 할까 정보 유통이며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원스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한번 그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때 우리나라의 행정 개편, 즉 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 이 시스템을 개편하자고 한번 제의를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그 교수인 김광훈 그 인사혁신처에서 이걸 담당해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도 그때 맞았고 2000년도니까 그래서 한번 하려 했는데 그때 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개 광역시가 있죠, 보면. 서울시, 뭐 광역시, 그다음에 뭐 또 도, 각 도, 또 자치도, 자치 행정시 뭐 이렇게 해서 17개 광역시가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뭐 이제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한
한 40여 개가 또 기초자치가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뭐 또 세분해 보면 또 거기에서도 뭐 구가 또 나눠져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이 행정 체계가 여러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를 좀 정말로 좀 세밀하게 서비스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뭐 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이 실질적으로 주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 해당 구로 가도 되고 할 문제도 또 동으로 가기도 하고 동도 있고 또 뭐 면사무소도 있고 구청이 있고 시가 있고 또 각 광역시 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충청북도 충청남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뭐 이런 식으로 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 정부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이 행정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 그런가 하면 여기 한번 그러니까 여기 특별시, 여기 특별자치시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하는 거예요. 세종시. 세종시가 인구가 한 35만 정도 되죠. 이게 이제 가장 광역시에서는 여기 뭡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있었죠. 이게 세종시도 광역자치단체예요. 인구는 35만밖에 안 되죠. 근데 기초자치단체라도 거의 100만이 되는 그런 기초자치단체도 있죠. 보면 뭐 성남시라든가 뭐 또는 그 이 수원시라든가 또는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또 부천시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100만 다 되는데도 이런 데는 기초자치단체이고 그런가 하면 광역시는 이해하죠. 뭐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뭐 이렇게 대구, 뭐 대전, 광주 특별자치도는 어떤 게 특별자치도인지 학생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것은 제주도가 또 특별자치도예요. 이런 다른 도하고는 달리. 그다음에 이 도가 있는 것은 뭐 전라도, 뭐 이 경상도, 뭐 경기도, 강원도 이게 이제 도고. 그러니까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엄밀히 따진다면은 5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보면. 정말 많죠. 17개 광역자치에서도 이렇게 뭐 특별시, 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뭐 광역시 또는 도 이렇게. 그런가 하면 자치구도 예를 들면 어떤 그 자치구라는 것은 어떤 직접 구청장을 그 주민이 선출하는 그 구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어떤 어떤 그 이 시에서는 구가 있지만은 직접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는 임명하는 그런 구도 있죠 보면 음, 그다음에 이제 시군 이렇게 참 세분화되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권이 없는 여기 보면 행정시, 행정구는 뭐지 읍면동 뭐 이건 알겠죠. 근데 이 초기에 우리 그 이 1공화국 이게 뭐라 할까 출범하고 나서 이 초기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는 읍면동까지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장도 직접 뽑고 또 동에도 또 이 마치 그 동의원이 있고 뭐 시의원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만큼의 이게 뭐 그냥 동장도 뽑고 뭐 또 면장도 뽑고 또 면에 가면 면의원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킨 박정희 이 공화국 제3공화국 때 지방자치제도가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잠정 보류하고 이제 실시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87년도 헌법 개정에서 88년도 그래서 지방자치를 부활하고 91년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95년도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는 그런 시점이 됐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공장도 직접 뽑고 면장도 직접 뽑으면 좋겠지만 다 이것들은 뭡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또 뭐 면회 가도 또 이 면의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다 뭡니까? 사실은 어, 급여도 주야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있죠.
우리가 이제 지방 알림, 내구장 알림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죠. 보면 들어가지나요? 이렇게 보면 어디 있나요? 안 들어가지나요? 다시 한번 이걸 닫을까요?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열릴 수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걸 카피를 해서 한번 복사를 해서 URL에다 붙여 넣기를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 보면 내구장 알림이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 서울에 보면 각 이제 서울에 대한 여기 보면 인구가 현재는 9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서울은 인구가 자꾸 좀씩 좀 줄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서울의 각 뭐라 할까 구청 또는 서울 보면 더보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 그런가 하면 어, 경기도가 얼마나 된가 인구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가 그렇죠. 13만 5천 경기도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경기도에도 각 시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여기 보면 강원, 충북, 충남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들어가 보면 여기 내구장 알림이라고 해서 열어볼 수 있죠. 보면 내구장 소식 뭐 알림 자치단체장 행정구역 현황까지 해서 여기 보면 서울 여기 뭐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특히 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가 100만 가까이 뒤져보면 성남시가 인구가 93만 명이니까 거의 100만 가까이 되죠. 이게 뭐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수원시는 100만이 좀 넘어섰죠. 그러니까 또 이런 데는 아까 말했지만 광역 뭐 또 무슨 뭐 특별자치도 뭐 이렇게 있는데도 또 이런 수원시나 또 성남시나 이런 데는 또 이 특례시로 지정해 주기를 또 이 중앙정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부처에서는 이런 도시를 특례시로 또 지정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인구 100만이 넘는다는 것은 작은 거 아니죠, 보면. 이 한 도시에서. 뭐 예를 들면 인구가 적은 뭐 사실은 가장 적은 데 충청북도 같은 데는 인구가 좀 150만밖에 안 되죠, 보면. 그러니까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뭐 한 몇 퍼센트입니까? 한 70, 80% 정도 되나요? 75% 되는 인구. 뭐, 수원시 같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개 도에 비해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전라북도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한 170만 정도 되나요? 180만에서 이제 줄어들고 있죠, 보면.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의 전주시도 중앙부처에서 특례시로 지정해 주기를 건의하고 있어요. 특례시로 지정받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고 또 자치권을 또 확보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뭔 얘기냐면 예산도 독자적으로 쓸 수 있고 사실은 부천시라든가 또는 그 수원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 어,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뭐 행정 시스템이 거기 지시를 받아야 하고 예산도 거기에 부여되어야 하고 모든 행정 관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특례시를 지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충청북도나 경상북도, 전라북도도 뭐 그런 도시들, 그 군이 있죠, 군단이. 전라북도 같은 예를 들면 뭐 무주군 같은 경우.
진안군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한 2만 3만 밖에 안 돼요, 보면. 이런 그 일개 군이 사실은 어느 도시의 일개 동의 인구수보다도 적은 뭐 그런가 하면 그 이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열악하게 그지없죠. 이 후에 한번 재정 자립도도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이 여기 보면 현황을 쉽게 볼 수 있죠, 보면. 그래서 17개 광역 자치단체. 그런가 하면 또 이 각 서울에서는 이제 각 구청, 그런 경기도에서는 각 시도, 음? 경기도에서는 각 시, 이런 데서 어,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적으로 실시하는데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내구장 알림에서 이런 것을 들어왔을 볼 수 있고 뭐 시 규모라든가 인구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이 현황을 이 내구장 알림에서 살펴볼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 체계가 사실은 크게 보면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또 더 하부 또는 그 이 하위 단위로서 또 이 동사무소가 있고 면사무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이것을 개편하려고 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남한 그 전체 행정을 한 50여 개의 광역으로 묶어서 직접 중앙정부하고 이 어떻게 보면 중앙행정하고 2단계 구성으로 한번 조직을 개편하려 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은 정치권에서 그걸 반대하고 예를 들면 그 국회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뭐 자기 지역은 뭐 다음 선거에도 무난히 뭐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는데 이거 뭐 행정을 개편하면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은 이게 다 또 뭐라 어떻게 보면 어 뭐 구역별로 이 어떻게 보면 한 50여 개로 쪼개서 하다 보면 뭐 선거 제도도 뭐 광역으로 한다면 아니 그 대선거구로 한다면은 다음에 당선될 가능성도 불확실하고 또 자기 지역구가 뭐 예를 들어서 쪼개지기도 하고 또 커지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사실상 이것을 반대해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기초자치, 시, 군,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중앙행정부처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행정이 좀 중복되고 좀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실시 25년, 뭐 25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지방의회까지를 구성한 1995년을 이제 원년으로 삼을 때 그런 얘기죠. 법적 관계는 단체 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눠지는데 단체 자치는 대체로 이제 그 법 개통이 대륙법 개통이에요. 일종의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대륙법 개통해서 지방자치제도도 단체 자치단체 단체 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대통령의 운영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법 체계는 대륙법 개통이에요. 헌법 대륙법 개통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법 체계가 대륙법 개통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실시도 단체자치로 실시하고 있죠. 주민자치와 같은 성격이지만 자치단체가 법 인격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것. 이것을 어, 대륙법 개통의 단체 자치라 하고 그런가 하면 주민자치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동의 그 자기들의 어떤 관심사, 자기들의 어떤 그 지역 문제, 주민 문제 이런 것을 주민이 조직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영미법 개통에서 영국이나 미국이 이렇게 실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가 뭐라 수립되기 전에 지방 정부부터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미국 그 처음에 독립했을 때는 13개 주 정부가 먼저 독립해서 13개 주 정부를 통합해서 연방 정부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방 정부 그 중앙 정부를 수립하기 그 이전에 지방 정부부터 수립되어 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중앙 정부가 먼저 들어서서 중앙 행정이 먼저 수립되고 나서 그 사무, 고유 사무 또는 위임 사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지방을 구성해서 지방 정부를 구성해서 그 지방 자치단체에게 그 위임 사무든 고유 사무든 이것을 어, 사무를 어, 뭐랄까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대륙법 계통의 자치단체라고 말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뭐 지방자치라 하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돼요. 뭐 단체자치, 주민자치, 단체자치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이나 뭐 법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본, 그다음에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대륙법 계통에서 실시하는 것은 단체자치, 미국이나 영국에서 실시하는 것은 주민자치. 여기 있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 관계. 이것을 이제 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거죠. 그래서 단체 자치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거. 이것이 이제 대륙법 계통의 단체 자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래서 이제 참여와 통제를 통해서 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직접 주민 자치를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영미법 계통에서 미국과 영국 같은 데서 이런 걸 실시한다 해서 영미법 계통이고 영미계라고 하죠. 주민자치. 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구분하고 이것을 이제 합쳐서 이제 지방자치라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체자치, 주민자치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뭐 한번 이것을 읽어볼 것이고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지방 정부가. 이제 근데 주민자치는 원래 자기들이 스스로 주민이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뭐 대표자도 뽑고 지방 의회도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자주적으로 이제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지역 주민은 주체적으로 공공 사무를 처리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단체 자치를 실시하다 보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관계 이게 항상 이제 불편해요. 모든 그 이 권한 또는 모든 어떤 재정 또는 뭐 예를 들면 행정 이런 것들이 중앙 정부가 틀어지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하는 좀 하기 꺼려 하는 그런 문제들만 지방 정부로 이관시켜서 위임해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면은 지방 정부는 스스로 어떤 독자적인 주민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없는 거죠. 지방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보면 주민들에게 이제 예를 들면 밀접한 문제들이 있죠. 뭐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서부터 내 마을 앞길 뭐 문제라든가 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또 그 내 집 앞에 있는 뭐 가로등 문제라든가 좀 주민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과 밀접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틀어주고 있는 모든 권한 이런 걸 지방으로 위임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만 물려주고 권한은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냐면 지방 분권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지방 분권은 좀 이따 한번 더 살펴볼 것인데 이런 분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지역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완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상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간, 자치단체 간 격차가 너무 커요, 보면. 예를 들면, 일단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인구 분포도 다르고, 서울 같은 데는 일개 시가 100만이 넘는가 하면은, 그러면 뭐 일개 뭐 이 구청만 하더라도 뭐 30만, 50만 이런 구청도 있지 않습니까? 구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군 단위로 가자 보면 글쎄요 한 15,000밖에 안 되는 군도 있어요. 그다음에 한 2만, 3만도 안 되는 군이 있고 너무 대비
우리가 확연히 뭐라고 할까 격차가 심하죠. 그런가 하면 지방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도 어 차이가 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뭐 행정 또는 뭐 이 산업 시설 인프라 뭐 이런 것은 더 말할 거 없고 뭐 이 교육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화 시설은 더 뭐 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라고 할 때 보면 꼭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는 뭐냐면 지역 간 이제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균형 발전 문제. 이것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보면. 특히 이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제적 재정 자립도. 이게 이제 서울시하고 뭐 충청도의 뭐 어느 도시 또는 뭐 전라도의 어느 특정 도시,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뭐 보면. 이런 도시하고 뭐 재정 규모가 다르고 자립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면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보면. 네,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뭐 주민자치단체는 그냥 이렇게 구분해 본다라는 것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세수 문제도 보면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우리는 세수 문제도 보면 중앙 행정에서 거의 어, 거둬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방은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국세, 지방세 뭐 그러는데 모든 세금의 거의 한 80% 이상이 중앙부처 또는 중앙 이 행정에서 다 뭐랄까 중앙행정기관에서 어, 징수를 하고 그 한 뭐 20%도 안 되는 그런 세수가 이제 지방세라 해서 지방에서 징수를 하는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할까 지방은 중앙행정부 행정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죠 보면 다시 와서 지방자치 조건 뭐 첫째 둘째 이 규제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보면 지방정치 정치적 의의는 지방자치제 작동하는 지방정치 이 교재를 조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면 지방자치 조건에서 지방정치란 무엇이냐 이제 원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요즘은 이제 범위를 좀 확대해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보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방정부 하면 거기에 이제 의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단체들이 있죠. 뭐 이 정부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시민단체 이것도 이제 지방 정부 범위 내에서 예산도 시민단체 같은 데서 지방 정부에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경찰, 소방 또는 뭐 교육 이런 것이 다 거기 자치단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보면 지방 정부에. 거기서 더 범위를 확대하면은 지방 정치라는 용어를 좀 더 써요. 그 지방 정치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하나의 지방 단위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도 들어가고 아까 말한 뭐 소방, 경찰,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 또는 뭐 이익 단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주민 또 거기를 망라한 여러 가지 이 광범위한 이 여러 집단과 세력들 그 범위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또 그런가 하면 그 운영 자체도 지방 정치하면은 그 메커니즘이 행정 단위로 움직이는 것과는 또 달라요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언론도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는 것이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지방 정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동하는 지방정부, 지방정치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가. 그런가 하면 지방 정치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가? 이 교재에도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고 있는 257페이지를 한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첫째는 지방 정치의 활성화는 여기 있죠. 첫째, 지방 정치의 활성화는 중앙 정치의 독점적 권력 체계에 대한 정치적 견제와 균형으로 기능을 작용하게 한다.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치라는 것은 중앙 정치 일종의 상대적 개념으로 독점적 권력 체계에 대한 정치적 견제. 우리가 뭐 정치하면 항상 중앙 정치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 뭐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기간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지방 선거는 지금 굉장히 뭐 관심도 없어요, 보면.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또 페이지를 넘겨보면 지방 정치의 활성화는 생활 정치의 출현과 또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그렇죠. 지방 정치라는 것은 주민들 또는 이제 좀 범위를 확대하면 이제 시민이 되겠죠. 그 일상생활, 생활 정치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를 있어요, 보면. 뭐 마을 앞길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뭐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가 뭐 이 해당 지역 주민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 생활 문제들 이런 것들과 정치와 관계 있는 거죠. 생활 세계 활성화를 통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립과 정치적 공공 영역 확장으로 이념을 하는 민주화를 위한 근대적 프로젝트 그런 근대적 프로젝트 이론적 시각에서도 잘 나타내져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규제도 현 제도권의 정치적 위기는 시민 생활 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 욕구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서 있다. 그래서 중앙 정치는 해당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조금 교류되어 있죠. 보면 사실 지금 중앙에서 그 대통령 선거와 일선에서 지방 그 지역 일선에서의 주민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하지 않죠,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시민, 자꾸 여기서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방 정치를 말했던 주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주민 생활 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문제들, 이런 정치적 요구, 또 행정의 필요 이런 것을 결국은 지방 정부에서 지방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앙 정치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하나의 지방 정치 활성화를 찾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정치 지도자들의 충원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내년에 6월에 있을 그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 그 엘리트를 선출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거죠. 충원하는 것이고. 뭐 이런 문제들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지방 정치하면 또 지방색 또는 뭐 지역 감정, 또 지역 불균형 발전 이런 문제들도 반드시 또 동반되어지죠 보면 지역 간의 불균형 또는 지금은 많이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지역 감정은 사실은 수그러들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선거의 그 투표 성향을 보면 어,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아마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지지 후보 뭐 일색일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반대 저쪽에서 보면 또 저쪽도 특정 정당 후보 아마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뭐 과거보다는 조금 이게 완화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내 보는 견해는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뭐 사실은 이런 문제 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연구 조사도 해보고 또 이런 것을 통계 처리도 해보고 많이 하죠. 나 또한 이런 것들 연구를 맡아서 많이 해보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연구자들 가서 직접 이제 해당 지역 가서 물어보기도 하죠. 또 이 조사도 하고 할 때는 거의 다 이 지방 이 보면은 뭐 인물을 본다고 하지 특정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표를 던진다 이러진 않아요.
또 뭐니 정책을 보고 투표한다고 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의 뭐 인물이나 정책을 본다고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아니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지역 이 굉장히 뭘까 뭐라 편파적인 또는 어떤 편견 또는 어떤 그 지역화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투표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러지 않을 거라 참 믿어요, 보면. 하지만 그 결과는 또 지켜보면 알겠죠? 여전히 특정 지역, 또 후보 출신을 특정 지역에서 지지하고 하는 그런 성향은 아마도 두드러질 것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실제 가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걸 물어보면 지역 주민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표의 성향은 그 지역 그 뭐라고 할까 특정 지역의 어, 후보자, 정당 그 일색으로 이렇게 좀 성향이 나눠지고 있어요. 참 희한한 우리 문제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지방자치에서 작동하는 지방 정치,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이 임명하게 되면 책임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민이 직접 뽑으면 자치단체장이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뭐 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중앙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는 거죠. 각 시, 군, 도 다 이게 임명을 하게 되면 뭐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렇죠.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어, 주민의 어떤 그 생활과 또는 주민의 어떤 그 민원사항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는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죠. 선출직 자치단체 선출직은 주민의 기대에 충족이 하니까 뭐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뭐 뽑지 않으니까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자치단체든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든 주민의 눈치를 보는데 이것 또한 또 깊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보면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각 지역마다 특정 지역 정당, 뭐 지역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색이 강한 정당이 뭐 쉽게 말하면 뭐 공천이 바로 당선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눈치보다는 자기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구당 위원장, 쉽게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많아요, 보면. 뭐 우리 이쪽에 있는 제가 뭐 나는 전북대학교니까 전라도 있지만 전라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 자기 공천권을 행사해주는 그 위원장이든 정당이든 주민 눈치 안 봐요 보면 공천 받으면 바로 뭐 그 당선인데 뭐 이게 뭐 이쪽 전라도만 그럽니까? 경상도 또한 뭐 그러지 않. 또 충청도도 거의 비슷하죠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바로 당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단체장이 뭐 주민의 눈치를 보고 주민의 뭐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공천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도 하고 당에서는 공천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하기도 하죠. 보면 이때는 조금 눈치를 볼지 모르지만 공천 받으면 뭐 웬만해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은 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하면은 해당 지역 주민 의원을 많이 만나기도 하죠. 만나서 이제 민원 사항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뭐 그 민원 문제에 대해서 그 의회든 지방의회든 의원이겠죠. 자치단체장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를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는 하나의 유식 행위인 거예요. 보면 뭐 어느 지역에서는 뭐 어느 정당의 공천이면 뭐 당선인데 공천에만 그 이 자치단체장이든 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거기에 뭐 사활을 걸지 뭐 그 지역의 유권자인 주민
늘의 뭐 그것을 그렇게 뭐 물론 열심히는 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혹시나 모를 뭐 이렇게 당락을 결정할 그 유권자의 눈치는 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보면. 이것을 좀 우리가 좀 타파해야 하고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일색 이것을 정말 타파해야 할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지죠. 지방 정치는 어떤 정치적 의의를 갖는가? 지방 정치 활성화. 그래요. 지방 정치가 좀 활성화되고 권력이 분산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민주주의 기초가 지방 정치로부터 이루어져야죠. 근데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요 또 머리 아파요 보면. 그동안 이제 이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폐해 이것이 참 적지 않게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지난 뭐 예를 들면 서울시도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마찬가지죠. 그 자치단체 다 시민운동 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 그 문제로 뭐 예를 들어서 성폭력 또는 이 추행 또는 이런 문제로 이렇게 중도에 사퇴하고 또 뭐 자살까지도 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서울시를 한번 그 보궐선거 하는데 한 800억이 들어간답니다. 이건 공시효로 이렇게 거의 그 나오는 얘기죠. 그게 8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이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800억이면 어디다 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 서울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이겠죠. 시민들을 위해서 뭐 얼마나 다양하게 복지 혜택을 늘수 있는 그런가 하면 내가 있는 그 전라북도 같은 데도 보면 뭐 그 지역을 말해도 되겠죠. 뭐 그 지역이 순창인데 그거는 순창 그 군수죠 보면 군수를 역임했던 군수가 어, 거의 다 큰 집을 다 가요 보면 뭐 한 세 분인가 다 큰 집을 갔죠. 그래서 다시 보궐선거 하는데 순창군을 보궐선거 하는데 그 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 20억도 뭐 작은 돈 아니죠. 그런가 하면 재밌는 것은 그 군수를 역임했던 사람들 다 이권 개입 또는 뭐이 부패, 부정, 청탁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큰 집에 가고 또 다시 보궐선거하고 그런 폐해가 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성남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그 본질은 그게 아닌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뭐 이것은 너무나 이렇게 어, 양쪽에서 주장이 또 당시 성남시장을 지냈던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있는 이재명 또 뭐 화천대유 뭐 이제 대장동 그 뭐니까 그 민간 택지 개발 이거 논란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 지역에 있는 토호 세력들이라고 그러죠. 토호 세력들과 또는 토건 세력들이라고도 하죠. 토건 세력들은 이제 건설과 관련해서 그런 세력들과의 결탁. 그러니까 토건 세력들은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지역에 토호 세력이 있어요 보면 그 지역을 뭐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이것이 시골로 내려갈수록 그 지역의 쉽게 말하면 유지라고 하죠 보면 뭐 주요 인물들 뭐 그들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쥐락펴락하고 또 뭐 그들이 또 여러 가지 경제권을 갖고 있고 또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결탁 이런 것이 이제 부정부패로 연결되어지고 청탁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측면이 정말 많아요 보면. 그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방 정치를 말하지만 이 지방 정치를 되어질수록 이 토건 세력들 또는 지역의 토호 세력들, 뭐 지역의 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영향력 이런 것이 결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보면.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서 이제 정치적 의의를 갖는 지방 정치 활성화, 생활 정치 제도화, 정치 주도자의 충원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겠다. 뭐 자치권 개념,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갖는 거. 이것은 이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좀 주신들 나가볼까? 자치단체 일정한 구역 주민을 지배하고 소관 사무를 처리해야 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이게 명시를 하고 있죠. 자치권의 일반적 특성은 일반성, 보편성, 헌법과 법률에 누구나 예의 없이 지배되어지는 것, 자주성, 독립성,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인 거죠. 배분성, 여기 보면 유임사무, 고유사무, 유임사무 같은 경우는 고유사무는 행정의 원래 고유한 영역이에요. 보면 이것은 지방으로부터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근데 유임사무 같은 것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중앙행정부처에서 직접 관장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고유 사무라는 것은 법령상 국가 사무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 법령상 국가 사무로 속해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이제 유임 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 뭐 이게 광역 자치단체가 이제 기초자치단체 상급 기관 아니죠. 그래서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에서 유임된 사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징수라든가 국세 징수라든가 또는 뭐 지방에 있는 뭐 상하수도 운영권이라든가 운영 또는 뭐 이 심지어는 뭐 보건소 또는 뭐이 소방 운영 어 소방소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보면 위임 사무에. 그래서 자치단체를 볼 때 자주권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일반성, 보편성, 자주성, 독립성, 배분성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한번 여기인가요? 좀 올라가서 자치 입법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지방의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조례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 장이 구성하는 거,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규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헌법이 명시되어 있고요. 헌법 117조 1항에 이제 그 되어 있고 이제 그 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이 이것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 제도 논의할 때 물론 또 이제 이 법학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법을 논의할 때도 꼭 나오는 얘기예요. 이 법령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령이 될 수 있고 국무총리령도 되고 행정각부 장관령이 법령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논란이면 학생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민의 반영이라고 할 때에 어, 유권자의 민의 반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울시장도 직접 서울시장을 뽑죠. 이제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그런가 하면 뭐 광역시장들도 다 대표성이 있죠. 주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서울시장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제 규칙이죠. 서울시장 법을 제정하는데 규칙인데 대표성이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규칙을 다시 그 행정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는 것은 대표성의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해석할 때 이것을 항상 우리가 학교 같은 데서 논의를 할 때 이것을 좀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고 이제 고쳐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사실은 이 유권자가 선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거지만 국무총리는 직접 선출 안 해요. 대통령이 뭐 임명하지만 행정각부 장관도 직접 선출 않죠. 이게 대표성을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이제 서울시장이 법을 제정하는데 대표성이 있는 서울시장이 직접 선출된 서울시장이 법을 제정하는데 각부 장관령에 만든 법령의 범위에서 법을 제정한다? 이것은 논란이 있는 거고. 하지만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이제 조례가 상위법인 거예요. 사실은 규칙보다는 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이제 조례든 규칙이든 이제 이 자치단체도 상위 기관이 있죠. 하위 기관과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하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신들의 그 상위 기관의 그 조례나 규칙에 위반된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논란이 되어지는 것이 이 부분이죠. 여기 좀 자긍을 실을 수 있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은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일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제 아마 헌법을 다음에 개정한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개정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자치법상 근거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법령이라는 것은, 이 행정각부 장관 법령을 말하는 겁니다. 부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법령은 범위 안도 이게 저니까 해석적 의미에서 보면 좁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건 좀 더 확대 해석하는 거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그지만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법적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좀 이 법률가들이라든가, 그런 뭐 법학과 이쪽에서 담당 영역의 이제 전문가들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 정치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다음 헌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좀 손을 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고, 뭐 너무 세세한 문제니까 이건 좀 이 정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방 분권과 그다음에 어, 지역 균등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재정 자립도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죠. 보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